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한국 발령을 신청한 미군의 숫자가 기록적인 수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한국 근무 요청이 폭증해 상부에서 긴급 조정에 나섰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고 저명한 심리학자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Union in financial stabilization and in making its reform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국방부 소속 심리학자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3대째 군인 가문의 자손인 만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미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월하며 다른 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항상 저는 저희 일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폭탄 발언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말도 안 돼. 내가 한국에 간다고. 책상을 내리치자 국방부의 하얀 벽이 내 울림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참모장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제 심장은 폭주기 관차처럼 뛰고 있었죠. 브라이언 대위, 주한미군 심리상담 파견, 다음 주 월요일 출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뇨? 다른 곳은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정말 싫었어요. 제가 이유 없이 한국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계기가 있었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북한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셨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영원히 망가졌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간 말을 잃었고 아버지는 술에 파묻혔죠.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결국 완전히 타락한 채로 군을 떠나셨을 정도였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한국은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겼다. 한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야만인들이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어온 저는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감사를 할 줄 모르며 미군들을 완전히 졸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저는 완전히 동의했어요. 대통령도 없는 그런 나라는 그냥 서로 전쟁하다 말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 저에게 한국으로 가라니 이건 사형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굳은 채로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최근 제 상담실에 온 병사들이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 참모장이 파일을 밀어주며 말했어요. 모두가 한국에 가고 싶어 해요. 지난달에만 23명의 군인이 한국 발령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상담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지난 6개월간 상담한 병사 중 절반 이상이 한국 발령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전에는 상담실에서 어디든 가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가장 흔한 대화 주제가 되었으니까요. 특히 그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에 대해 열광했습니다. 심지어 2번의 한국 복무 경험이 있는 고참 병사조차 다시 한번 한국으로 갈 수 있다면 당장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가족의 원수 같은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참모장님, 다른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아프간도 이라크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저는 대학 시절엔 한국 음식점에 가자는 친구들의 초대도 모두 거절했고 한국인 룸메이트가 배정되었을 때는 즉시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멀리했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참모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할 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집에 돌아와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것이라면 무조건 외면해왔지만 이제는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검색 결과 중 저는 믿지 못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퇴임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인터뷰 영상이었죠. Give you some perspective with regards to our regret that the citizens of Sangju.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분은 미 육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이자 아버지가 젊었을 때 우상으로 여겼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는 결코 정치적 발언이나 외교적 립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했던 장군이었습니다. 정말 뭔가 있는 걸까요? 혼란스러워진 저는 서랍 구석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군복 차림의 할아버지가 웃고 있었죠. 뒷면에는 판문점에서 1976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죠. 비행기에서 내리자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시설이 놀라웠지만 할아버지의 죽음이 머릿속을 맴돌며 경계심을 놓을 수 없었어요.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섰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최소 40분은 기다려야 할 텐데 놀랍게도 5분 만에 제 차례가 왔죠. 심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여권을 확인하고 지문을 스캔한 후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너무 빠른 진행에 의아했지만 그 효율성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거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다음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컨베이어 벨트에 가방이 이미 돌고 있었고 제 가방은 거의 즉시 나왔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수령, 환승까지 총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 공항에서 이러면 2시간은 걸릴 텐데 이 완벽함이 오히려 불안하군. 중얼거리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택시 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제 짐을 트렁크에 넣는 동작도 군인처럼 정확했죠. 호텔 이름을 말하자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매 순간 저는 낯선 땅에서의 위험에 대비해 주변을 살폈어요. 도로 위에서의 경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택시 기사는 마치 경주 선수처럼 차선을 바꾸며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죠. 모든 차량이 똑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이 바뀌면 모든 차가 동시에 출발했고 차선 변경도 군대 훈련처럼 정확했습니다. 이 나라의 규율과 질서가 저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많은 미국 군인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택시 기사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심 그들은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거야. 겉만 번지르르한 가면일 뿐이겠지라고 생각했죠. 호텔 앞에 도착하자 택시 미터기가 정확히 얼마인지 보여주었어요. 한국 돈에 익숙하지 않아 지갑을 뒤적이고 있는데 기사는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카드를 대자마자 삐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었어요. 너무 쉽고 빠른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 택시 타면 지갑 꺼내고 카드 긁고 서명하는 데만 5분 걸리는데 이건 뭔가 불완전해 보이는데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여권을 내밀자 순식간에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고 룸키를 건넸어요. 그 미소 뒤에 진심이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모든 체크인 절차가 1분 안에 끝났죠. 미국 호텔에서는 보통 대기 시간부터 서류 작성까지 최소 10분은 걸리는데 말입니다. 이 완벽한 효율성이 오히려 불편했어요. 대체 이 나라는 뭐지? 표면적인 완벽함 뒤에 뭔가 있을 거야.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으로 서울의 전경이 보였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강.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다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이 나라의 화려한 전경조차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 8시에 첫 번째 심리 상담이 있는 주한미군 기지로 가야 했습니다. 병사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이 나라의 실체를 직접 조사할 시간이 왔죠. 미리 방을 점검하고 도청 장치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나라의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빠르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전부는 아니죠. 이 효율성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찾아낼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실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주한미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기지 정문에 다가서자 익숙한 미국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이 다른 주둔지의 군인들과 달랐습니다. 더 여유롭고 밝아 보였죠. 왜 그런지 의아했습니다. 미군 심리상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한국의 관광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보통 미군 기지의 상담실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책상에 앉아 첫 번째 병사를 기다렸습니다. 마이크 존슨 이등병이 첫 번째 상담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기지 밖에서 식사를 해도 주문하고 5분이면 음식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죠. 인터넷도 미국보다 몇 배는 빠르고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 과장된 것 같았어요. 미군들이 한국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상담은 제니퍼 밀러 하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물었을 때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의 의료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지난주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진료가 40분이면 끝났어요. 접수, 진료, 약 처방까지요. 미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미국이었다면 예약만 몇 시간, 대기는 몇 주가 걸렸을 거예요. 여기서는 아프면 바로 가서 진료받고 돌아옵니다. 군 병원보다 민간 병원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 나라를 미군들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이후 로버트 팔머 중사와 세 번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경험을 물었어요.
음식 배달 시스템이요. 어제 저녁에 치킨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약속 시간보다 5분 늦었어요. 그랬더니 가게에서 먼저 사과 전화가 왔고 음료수도 서비스로 보내줬습니다. 배달이 30분 지나도 안 오면 가게에서 먼저 사과하는 문화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픽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베럿 박사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기 와서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됩니다. 이곳은 정말 다른 세계예요. 하루 종일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인터넷 속도, 음식, 쇼핑, 서비스. 모든 미군들이 이 나라의 속도와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상담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환상에 빠져 있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기지를 나와 한국의 저녁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병사들의 말대로 이 나라는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효율성 뒤에는 분명 어두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찾아내고 말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일은 직접 도시를 돌아봐야겠군. 호텔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사들이 말한 이 완벽한 나라의 실체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을 나서며 직접 서울 도심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병사들의 말이 과장된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여전히 한국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미군들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했죠.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디지털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2호선 일부 구간이 신호장애로 5분간 연착됩니다.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플랫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출구나 다른 노선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군대의 전술 이동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5분 지연의 대체 경로를 찾다니. 미국에서는 30분 지연이어도 그냥 기다리는데 저도 따라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환승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표지판이 명확하게 방향을 안내했고 사람들의 흐름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심에 도착해 카페를 찾기로 했어요. 익숙한 스타벅스 간판이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앞에 4명의 손님이 있었어요. 아, 이제 좀 오래 기다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리스타들의 손놀림이 믿을 수 없이 빨랐어요. 주문을 받는 직원, 음료를 만드는 직원, 결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습니다. 앞에 있던 5개의 주문이 단 2분 만에 모두 처리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미국의 스타벅스라면 적어도 15분은 기다려야 할 주문량이었습니다. 음료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미국보다 빨랐습니다. 다들 목적지가 뚜렷한 듯 빠르게 움직였어요. 오후에는 시내를 걷다가 도로 공사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큰 도로 한 구간이 통제되어 있었어요. 공사 인부들이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에는 야간 긴급 보수 공사, 내일 오전 6시 완료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룻밤 만에 도로 공사를 끝낸다고. 미국에서는 몇 주는 걸릴 텐데. 믿기지 않아 다음날 아침 일찍 같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도로는 완전히 새 아스팔트로 깔려 있었고 차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공사 중이던 도로가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새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주 걸릴 공사가 하룻밤 만에? 점점 병사들의 이야기가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효율성 이면에는 분명 대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마도 노동자들의 과로나 시스템의 문제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거리의 전광판에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숫자와 그래프가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틀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시스템이 느리게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한국군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양국 군인들의 심리 상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울에서 목격한 효율성과 속도는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만 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군 장교들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그중 김준호 대령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저의 심리학적 통찰이 한국군 병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국군의 심리 상담 체계,
미군과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다과 시간에 김대령이 한국에 대한 제 인상을 물었습니다. 순간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으며 제 할아버지가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북한군에게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령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어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마이클 베럿 중령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사건이 한국군에서도 잊지 못할 비극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군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외롭게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그날에 대해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었어요.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할아버지가 희생되었다는 아버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김대령이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당시 당신의 할아버지를 지키려다 희생된 한국군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웠으며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한국군 최규식 하사와 박정호 일병이 베럿 중령을 보호하려다 함께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반복해서 말했던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외롭게 죽었다고, 한국군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들어왔는데 김대령은 태블릿을 꺼내 오래된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군 2명의 이름이 희생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김대령은 냉전 시기였고 양국 정부 사이에 복잡한 외교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일부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외롭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한국 군인들과 함께 싸우다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김대령은 최규식 하사의 가족들이 아직 서울에 살고 있으며 원한다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이야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를 지키려 한 한국군 병사들의 존재는 제가 한국에 품어왔던 모든 편견과 분노의 의문을 던졌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거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효율적이고 빠른 도시는 단순히 표면적인 발전만 이룬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함께 싸우는 동맹의 품격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군요.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도 이 나라에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김대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념관 입구에서 만난 김대령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며 한국전쟁의 참상이 담긴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서울이 폐허가 된 모습, 난민들의 행렬,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모습은 제가 지금 보았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서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1953년 휴전 직후의 모습입니다. 김대령이 설명했어요.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서울과 비교하면 믿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폐허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거죠? 김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살아남으려면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느리면 굶어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빠른 속도와 효율성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과정에서 속도는 곧 생존이었습니다. 우리는 재건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로 이동했습니다. 남성들은 공장에서, 여성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깊은 슬픔과 원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복합된 감정이에요.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겪으며 이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이 어떻게 빨리빨리 문화와 연결되는 건가요? 한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말자는 결심이 집단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빠르게 해내려 했어요.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일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산업화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 앞에 섰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밤새 공부하는 학생들, 24시간 가동되는 공장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주 7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이었어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김대령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빠른 템포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절박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효율성은 그 시절의 유산입니다. 신호가 바뀌면 즉시 출발하고 일도 빨리 처리하고 서비스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나온 최적화입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서울의 풍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현대화가 아니라 극복의 역사,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나라에서 돌아가신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도 이 나라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싸우셨으니까요. 김대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한국에 대한 분노와 편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한국에 대한 반감도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한국군과 함께 싸우다 희생된 것이었어요. 최규식 하사의 가족을 만난 날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원망 대신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었어요. 최 하사의 아들이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아버지와 당신의 할아버지는 같은 목표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웅이에요. 그날 저녁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이었어요. 주한미군 병사들의 말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 매료된 이유, 이 나라의 시스템에 감탄한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미래다.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희생된 것은 비극이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배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되어가는 날, 원래대로라면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결심을 하고 주한미군 기지로 향했어요. 병사들과의 마지막 상담을 마친 후 사무실에서 상부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화상 통화로 워싱턴의 참모장과 연결되었어요. 베럿 박사, 3개월 임무 수행 고생 많았소. 내일 귀국 비행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근무를 연장하고 싶습니다. 화면 속 참모장의 표정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3개월 전만 해도 절대 한국에 가기 싫다고 하지 않았소.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이제 막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곳의 효율성과 속도, 그 이면에 있는 역사와 문화, 이 모든 것이 미군 병사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참모장은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인합니다. 일단 6개월 연장으로 처리하겠소.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최규식 하사의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그와 저녁 식사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했지만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대신 짐을 찾아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호텔이 아닌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책상에 할아버지의 사진을 놓고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당신이 떠난 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나는 편견의 벽 속에 갇혀 있었다. 이제 그 벽은 무너졌고 더 넓은 세상이 내 앞에 펼쳐졌다.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는 지혜였다. 이 나라에서 나는 인내와 화합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의 의미를 배웠다. 할아버지의 희생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변화했다. 한국 고맙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이 빠른 나라의 속도에 맞춰 함께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초호화 저택을 소유한 억만장자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모두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주거지가 바로 한국의 아파트라는 점이죠. 이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뒤집히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30년 넘게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일해왔죠. 현재는 대형 부동산 개발사의 부사장이에요.
저는 항상 미국식 주택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아시아의 부동산 같은 건 완전히 제 관심 밖이었죠. 특히 한국의 주거 문화요. 웃기지도 않네요. 작은 땅덩어리에 콘크리트로 지은 상자 더미를 쌓아놓고 집이라고 부르는 꼴이란. 대부분의 청년들이 좁디 좁은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벽 너머로 옆집 부부싸움이 생중계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게다가 한국 부동산은 정치인들의 투기 놀이터라고 들었습니다. 그 작은 콘크리트 상자들이 뉴욕 맨해튼 아파트보다 비싸다니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버블 경제죠. 한국 부동산 시장은 보수 정부의 실패한 정책들로 엉망이 됐다고 들었어요. 때문에 저는 진정한 고급 주거 문화는 미국에만 있다고 확신했죠. 물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아침 시장조사팀장 제이슨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제이슨은 평소와 같이 최근 6개월간 고급 주택 매매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살펴보다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뉴욕 교외의 고급 주택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물었지만 제이슨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기자 플러싱과 퀸즈 지역의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라 불리는 단지들의 가격이 급상승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뉴욕의 억만장자들이 고급 저택을 두고 저런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그것도 한국식 아파트라는 그 조그만 공간으로. 코미디네. 하지만 제이슨이 보여준 명단에는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자들, 실리콘밸리의 테크 거물들, 할리우드 스타들의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들의 고급 저택을 매물로 내놓고 이 한국식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입주 예약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결국 저는 호기심이 생겨 제 오랜 골프 친구인 금융계 거물 토마스 윌리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마스에게 롱아일랜드 저택을 매물로 내놨다는 소식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퀸즈의 스카이 가든이라는 새 아파트 단지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건설사가 지은 곳이라고 했죠. 토마스, 자네 미쳤나? 한국 아파트라고. 거기 대통령들 전부 부동산 비리로 감옥 가지 않았어. 그 시장에 투자한다고. 한국 건설사들은 비자금 조성의 달인들이라던데 그런 회사가 지은 집에 살겠다고. 토마스는 웃으면서 제가 아직 그곳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가 알던 아파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주거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장님이 저를 긴급히 호출했어요. 사장님이 이사회에서 우리도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다음 주에 서울로 출장을 가서 한국의 건설사들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한 달간 머물면서 그들의 아파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간 주름 잡아온 제가 이제 와서 한국의 아파트를 배우러 간다니요? 제가 반박하려 했지만 사장님은 이건 부탁이 아니라 지시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다음 주에 서울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제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정말이지 한국이라니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 부르는 그 나라 말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집값은 천정부지에 오르고 빚내서 집 사는 영끌이라는 개념까지 있다면서요? 한국 주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많고 투명성은 없는 곳이라 들었어요.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재개발,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건설사들의 담합까지. 그런 썩은 시장에서 무엇을 배우라는 건지. 게다가 소위 강남이라는 곳은 허세와 과시로 가득한 버블 아니던가요? 평당 5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겉으로만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허영심의 결정체라고 들었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까지 있다면서요? 집 하나의 목숨. 그거는 그런 후진적인 사고방식에서 무슨 혁신이 나온다는 건지.
미국의 주거 문화가 정말 바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한국식 아파트가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면 대체 그곳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여전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으로 온 국민이 정신병 걸린 나라에서 무슨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어이없었어요. 미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인 제가 한국으로 부동산 시스템을 배우러 간다니요. 그것도 아파트라니. 마치 자동차 회사 임원이 말수레를 배우러 간다는 것과 다름없었죠. 회사 회의실에서 출장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국제협력팀 책임자 줄리아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리처드 부사장님, 서울 출장은 단순한 시장 조사가 아닙니다. 한국의 현대건설, 대우건설과 협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줄리아,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기술을 전수한다는 거지?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나? 줄리아는 평온한 표정으로 계속했어요. 부사장님, 한국 건설사들은 스마트홈 통합 시스템과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온돌 난방 시스템은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효율적이죠. 내가 그들의 기술에 감탄해야 한다고. 미국 부동산이 최고야.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출장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숙소 관련해서 확인드릴 게 있습니다. 당연히 포시즌스나 리츠칼튼이겠지? 그게. 담당자가 머뭇거렸어요. 회사 방침상 이번 출장은 한국 아파트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저희가 서울 강남 스카이 포레스트 단지의 모델하우스를 예약했습니다. 뭐라고? 아파트라고? 농담하는 거지.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호텔에 묵을 거야. 아파트라니, 비좁고 불편한 곳에 어떻게 살아? 화장실도 제대로 없을 텐데. 담당자는 공손하게 말했어요. 사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한국 아파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현지 건설사들과 협상할 때 실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돼. 내가 30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인데 굳이 그런 곳에서 살아봐야 한다고. 이건 모욕이야. 하지만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아파트에서 한 달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 캐롤린에게 이 소식을 전했죠. 여보, 믿을 수 없어. 내가 한국 아파트에서 한 달을 살아야 한대. 캐롤린은 웃으며 말했어요. 글쎄, 어쩌면 좋은 경험이 될지도 모르잖아.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고. 무슨 소리야? 우리 뉴욕 펜트하우스가 얼마나 완벽한데. 창밖으로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고 800평방미터의 공간에 이탈리아제 대리석 바닥, 프랑스식 샹들리에. 한국 아파트에서 무얼 배운다는 거야? 출발 전날, 저는 한국 아파트에 대해 구글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좁은 공간에 촌스러운 인테리어. 정말 제가 그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니 끔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못해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면서도 마음은 불편했어요. 서울에서 제가 겪게 될 고문을 생각하니 우울해졌죠.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는 저에게 한국 아파트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요즘 서울의 고급 아파트는 정말 대단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홈 시스템과.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제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한국 아파트는 그저 작고 답답한 콘크리트 상자일 뿐이라고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운전기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콜먼 부사장님, 환영합니다. 곧바로 아파트로 모시겠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정말 제가 아파트에 머물러야 한다고요?
운전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분명 놀라실 겁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번화한 거리.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 달 동안 살아야 할 아파트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차는 서울 강남의 한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어요. 제가 상상하던 삭막한 콘크리트 숲이 아니었죠. 저기가 스카이 포레스트 단지입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던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제가 상상했던 회색 콘크리트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마치 미래도시에서 본 듯한 초현대식 건물 단지였습니다. 저게 아파트라고요? 제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죠. 길게 뻗은 진입로를 따라 차가 들어가자 넓은 중앙광장이 나타났습니다. 분수대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조경이 펼쳐져 있었고 유리와 철골 구조의 초고층 타워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어요. 건물 외관은 물결치는 듯한 곡선 디자인으로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잘못 온 건 아닌가요? 여기가 정말 아파트 단지인가요?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어요. 운전기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이 스카이 포레스트 단지예요. 최근에 지어진 서울의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입니다. 차가 멈추자 정장을 갖춰 입은 직원이 다가와 문을 열어주었어요. 콜먼 부사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 단지의 컨시어지 매니저 김준호입니다. 컨시어지 매니저라고요? 아파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저를 안내하는 동안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주차장 게이트가 열리는 모습,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보안 게이트, 그리고 안내 로봇까지.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내가 알던 아파트가 아닌데.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김준호는 자부심 어린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저희 단지는 스마트 시티 개념을 적용한 최첨단 주거 공간입니다. 모든 시설이 IoT로 연결되어 있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단지 전체를 관리합니다. 우리는 로비로 들어섰어요. 5성급 호텔의 로비를 떠올리게 하는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수정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가구들. 로비 한쪽에는 카페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비즈니스 센터가 자리하고 있었죠. 이곳은 저희 단지의 메인 로비입니다.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택배 관리, 차량 관리, 방문객 안내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뉴욕에서 살던 고급 아파트보다 훨씬 더 럭셔리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사장님께서 머무실 유닛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김준호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도 문이 열렸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입니다. 등록된 주민의 얼굴을 인식해 자동으로 해당 층으로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 날씨, 뉴스, 단지 내 공지사항 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32층에 도착하자 김준호는 복도를 따라 저를 안내했어요. 복도는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였고 문 앞에 도착하자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이 부사장님께서 머무실 유닛입니다. 생체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지문이나 얼굴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출입카드도 준비해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 앞에 펼쳐진 공간을 보고 저는 한 번 더 놀랐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좁고 답답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건물이 멋지다고 해서 집이 좋은 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밖은 그럴듯해 보여도 안은 결국 좁고 불편할 거야.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쪽까지 둘러보시죠. 아파트 내부의 모든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겉모양이 번지르르 하다고 속까지 좋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곳에서의 한 달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라고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김준호가 아파트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과 서울 시내 이동으로 피곤함이 밀려왔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휴식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이쪽이 거실이고 주방, 다이닝 공간, 그리고 이쪽으로는 침실이. 하지만 제 주의를 끈 건 그의 설명이 아니었어요.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피곤해서 착각하는 건가 싶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김준호의 설명을 끊었습니다. 네. 바닥이 따뜻한 건가요? 김준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네, 온돌 시스템입니다.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거죠. 바닥 아래 파이프를 통해 따뜻한 물이 순환하면서 바닥을 데우고 그 열이 위로 올라오는 원리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뭐야? 난방이 바닥에서 올라와? 네, 미국의 공기 난방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죠. 온돌은 복사열을 이용해 바닥부터 천천히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합니다. 건조함도 적고 열 효율도 뛰어나요. 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느껴보았어요. 놀랍게도 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했습니다. 뉴욕집의 공기 난방은 항상 불균형했어요. 천장 가까이는 덥고 바닥은 차가웠죠. 특히 겨울이면 슬리퍼 없이는 바닥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저는 솔직한 감탄을 숨기지 못했어요. 타월, 침구류, 욕실용품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홈 컨트롤 패널로 온도, 조명, 커튼,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제어하실 수 있어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로비로 연락주세요. 김준호가 떠난 후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고급스러운 침구, 그리고 대형 스마트 TV까지. 예상과 달리 방은 넓고 안락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계속해서 발바닥을 통해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저는 피로를 느끼며 침대에 누웠어요. 뉴욕에서는 밤마다 건조한 공기 때문에 목이 아파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가습기를 틀어도 소용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공기가 촉촉하게 느껴졌어요. 이 따뜻한 바닥이 공기를 자연스럽게 데우면서도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방 안을 걸어보았어요. 이 정도면 한겨울에도 슬리퍼 필요 없겠는데?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어요. 목이 건조해 깨지도 않았고, 발이 차가워 잠을 설치지도 않았습니다. 온몸이 균일하게 따뜻하게 감싸진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닥이 너무 편안해서 아예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 바닥에 담요를 깔고 누워보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래에서 부드럽게 저를 감싸 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내 생애 최고의 난방 시스템이다. 저는 벅찬 감동에 말했습니다. 미국의 난방 시스템은 이것과 비교하면 원시적이야. 저는 스마트홈 패널을 통해 온도를 조절해 보았어요. 놀랍게도 설정 후 몇 분 만에 온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섬세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니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문득 제 뉴욕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겨울이면 라디에이터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증기가 새어나와 벽지를 망치곤 했죠. 하지만 이 온돌 시스템은 완전히 소음이 없었어요.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효과적으로 공간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갑자기 다른 생각이 스쳤어요. 이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한다면 비즈니스맨으로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의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쾌적함, 그리고 디자인적 자유까지.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주거 문화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아파트에 대한 첫 번째 편견을 깨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온돌의 놀라운 경험에 감탄하던 그날 오후, 저는 이 아파트의 다른 기능들도 탐색해보기로 했습니다. 벽에 설치된 태블릿 같은 패널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에 화면을 터치하자 스마트홈 컨트롤이라는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화면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 하나의 패널에서 아파트 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조명 밝기와 색상, 온도, 에어컨, 공기청정기, 커튼, 심지어 현관문 잠금 장치까지요. 화면에서 귀가 모드를 선택하자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온도가 조절되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SF 영화에서나 보던 거잖아. 더 놀라운 건 스마트폰 앱으로도 모든 것을 원격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온도를 켜두고 외출 중에 택배가 오면 원격으로 문을 열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스마트홈 화면에 김준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콜먼 부사장님, 단지 내 시설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저는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준호는 단지 내 시설을 둘러볼 것을 제안했고 저는 흥미롭게 따라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커뮤니티 센터라는 곳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거대한 실내 수영장, 최신 장비가 갖춰진 피트니스 센터, 스파 시설, 사우나까지. 마치 고급 리조트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고요?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어요. 네, 이건 기본 시설에 불과합니다. 김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더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내 영화관, 도서관, 와인바, 카페, 키즈 카페, 심지어 스크린 골프장까지 둘러보았어요.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져갔습니다. 이건 아파트가 아니라 작은 도시네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버티컬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수직으로 쌓아 올린 하나의 마을이죠. 주민들은 굳이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일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본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차가 들어오자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하고 LED 안내 등이 주차 공간까지 길을 안내했어요. 차량 번호를 등록해두면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주차장 게이트가 열리고 전용 주차 공간으로 안내됩니다. 주차 위치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비버리 힐스 저택에 있던 것보다 훨씬 편리한데 제 입에서 솔직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본 무인 택배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택배가 도착하면 알림이 가고 보안 락커에 자동으로 보관되며 주민은 앱이나 생체 인식으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택배 도난이 큰 문제인데 이런 시스템이라면 완전히 해결되겠네요. 김준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AI가 각 가정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죠. 우리는 단지 꼭대기층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는 왜 없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는데. 김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아파트에 대한 제 편견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콜먼 부사장님, 내일은 저희 건설사 본사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이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개발되고 통합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방문이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했을 때의 가능성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건설사들과의 미팅, 협약 체결, 그리고 다양한 주거단지 견학까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뉴욕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죠.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 아파트에서의 시간이 고문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 익숙한 소리. 그런데 왜인지 모든 것이 예전과 달리 느껴졌어요. 리처드, 여기야. 공항 도착장에서 아내 캐롤린과 두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캐롤린이 반갑게 저를 안아주었어요. 여보, 어땠어? 한국에서의 생활. 말해봐야 믿지 않을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최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정반대였어. 차에 오르자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질문 세례를 퍼부었어요. 제가 보내준 사진과 영상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한국 아파트에 매료된 듯 했습니다. 아빠, 그 스크린 골프장 진짜 멋져 보였어요. 15살 딸 에밀리가 말했어요. 영화관도 있었다면서요? 진짜 영화관이요? 12살 아들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짜야. 거기 살면 영화관,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기만 하면 돼. 우리 집, 롱아일랜드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3,000제곱피트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예전에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저택인데 지금은 왜인지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차이를 느꼈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중앙 난방이 켜져 있었지만 공기만 덥고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죠. 온돌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집이 좀 추운 것 같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캐롤린이 대답했어요. 난방 다 켜놨는데. 항상 이랬잖아. 겨울이면 슬리퍼 2켤레씩 신고 다녔잖아. 침실에 짐을 풀면서 저는 스마트홈 패널을 찾아 벽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었죠. 대신 여러 개의 리모컨과 스위치가 있을 뿐이었어요. 이런 TV 리모컨이 어디 있지? 저는 침대 밑을 뒤적거렸습니다. 서랍에 있을 거야. 캐롤린이 말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좀 이상해 보여.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모든 걸 하나의 패널이나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었어. 조명, 온도, TV, 음악 커튼. 심지어 현관문까지.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자세히 나누었어요. 그리고 온돌이라는 게 있는데 바닥 전체가 따뜻해. 발바닥부터 몸 전체가 고르게 데워지는 느낌이야.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거 설치할 수 있어요? 글쎄. 저는 망설였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할 텐데 쉽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난방기에서 나오는 건조한 공기가 목을 따갑게 했고 발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온도를 조절하려 했지만 그런 기능은 없었죠. 여보, 괜찮아? 캐롤린이 물었어요. 그냥. 한국 아파트가 생각나네. 특히 온돌이.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는 왜 수영장이 없어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그리고 영화관도요?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캐롤린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보내준 영상들 보고 나니 우리 집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져. 특히 편의시설 면에서. 한국 아파트가 더 편했을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저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한다니. 하지만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알아. 나도 그렇게 느껴. 특히 온돌과 스마트홈 시스템이 정말 그리워. 귀국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근길에 차 안에서, 회의 중에,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온돌의 따뜻함과 스마트홈의 편리함이 생각났어요.
그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리처드,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 정리됐나? 오늘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네, 모두 준비했습니다. 사장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가 없는 동안 시장이 더 빠르게 변했어. 지난주에만 3곳의 대형 투자사에서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했지. 사무실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놀라운 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 고객사와 투자자들이 한국 스타일의 주거 시스템에 대해 문의해왔어요. 심지어 월스트리트의 거물들까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리처드, 당신이 한국에 다녀왔다고 들었소. 이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네. 마이너스 골드만삭스 부사장. 점심시간에 오랜 동료인 제임스가 말했어요. 트럼프조차도 다음 프로젝트에 한국식 설계를 도입한다는 소문이 있어.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은 이미 선구매에 뛰어들었다고 하더군. 오후 회의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빛이 반짝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대형 투자사의 CEO가 접근했습니다. 콜먼 씨, 우리는 맨해튼에 첫 번째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퇴근길 사장님이 말했어요. 리처드,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주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지.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야?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식 아파트를 콘크리트 상자라고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그 혁신적인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는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장님에게 직접 제안서를 들고 찾아갔어요. 사장님, 제가 직접 뉴욕 최초의 한국형 스마트 아파트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싶습니다. 자네가 전통적인 저택의 가치를 그토록 옹호하던 사람이. 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미국 주거 문화가 변화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전통적인 저택만이 럭셔리가 아닙니다. 한 달 후, 저는 맨해튼 중심부의 스카이가든 뉴욕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한국의 현대건설과 협업하여 온돌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술을 도입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뉴욕 고급 주택 시장의 침체는 위기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가 미래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후 모델하우스에는 실리콘밸리 CEO들과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 캐롤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 아파트를 비웃더니 이제는 그걸 도입하는 선구자가 됐네요. 우린 결국 한국에서 배운 거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한국을 가르치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주거 문화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식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한국은 저에게 편견을 깨는 방법을 알려주고 새로운 시각을 주었어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글과 관련된 비밀 문서가 발견되면서 도쿄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부까지 가담했다는 내용의 많은 이들이 분노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유명 역사학자는 결국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私自身個人として行きたいなという思いは強く持って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중심부 명문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사쿠라이 유이입니다. 항상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일본의 위대한 역사와 세계 문화에 대한 독보적인 기여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곤 했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상은 저의 수업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한자와 가나 문자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자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한글 같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문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죠. 우리의 문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나 한국 문화에 관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곤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본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글? 그저 단순하고 조잡한 기호에 불과하다고 여겼죠. 진정한 문화적 깊이가 없는 나라의 조잡한 발명품이라 생각했어요. 전 세계적으로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한글을 공부하는 사람보다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발음도 하기 힘든 그런 한글보다는 아름다운 곡선과 견고한 획을 가지고 있는 저희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훨씬 매력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외국 영화만 봐도 아시아를 표현할 때 일본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중국어예요. 그런데 한글? 솔직히 저는 본 적도 없는 것 같네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 화가 많이 나고는 해요. 열등한 한글을 굳이 배우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차라리 쓸모가 많은 영어나 중국어라면 모를까 대체 한국어를 왜 공부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흥하면서 아이들을 너무 망쳐놓은 것 같은 생각에 수업 시간이라도 아이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그런 생각으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미소로 응대했지만 속으로는 그 학생이 일본 학생들과 어울리려 애쓰는 모습이 우습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일본 문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산산이 조각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 저녁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사쿠라이 코이치는 도쿄대학 언어학과 명예교수로 일본 언어학계의 큰 별이셨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49일이 지났다니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일본 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한 경멸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도 어쩌면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유이, 우리 일본은 동아시아의 빛이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모방하려 해도 결코 따라올 수 없지.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할아버지 댁에 도착해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종이와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대학 도서관처럼 책으로 가득 찬 서재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책상에는 언제나처럼 꼼꼼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리를 시작하며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서랍에서 손때가 묻어 윤이 나는 고풍스러운 가죽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상자를 열자 누렇게 변색된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하나의 문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의 공식 도장이 찍힌 기밀문서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글자들이 일본어가 아니라 한글이었거든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역겹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한국의 그 조잡한 문자가 어떻게 제 할아버지의 소중한 유품 속에 있을 수 있지? 심지어 이건 연구 자료였어요. 혼란스러웠고 불쾌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한글 문서가 나왔다니. 할아버지가 왜 하필 한국의 한글을 연구하셨지? 이건 말도 안 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1980년대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창 활발하게 연구하시던 시기였죠. 문서 상단에는 극비라는 일본어 표시가 선명했어요. 가죽 상자 안에는 더 많은 한글 문서와 함께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가 있었습니다. 연구 노트에는 할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로 한글에 대한 분석과 메모가 가득했어요. 놀랍게도 매우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였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상자를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가 문서를 보셨죠. 저는 할아버지의 옛 연구 자료 같은데 한글에 관한 연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왜 한글을 연구하셨을지 의아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아버지는 언어학자였으니 여러 언어를 연구하셨을 거라고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상자만 집에 가져가서 좀 더 살펴봐도 되는지 물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가 역사교사니 관심이 있겠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는 왜 한글을 연구하셨을까요? 그것도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일 자세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제 신념의 근간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을 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가죽 상자가 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죠. 그 안에 담긴 한글 문서의 의미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읽어봐야겠어.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저는 가죽 상자를 열었어요.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한글로 된 부분은 읽지 못했지만 중간중간 일본어 메모가 있었고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도 있었죠.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는 일본어로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록이었어요.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프로젝트 개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문자 체계 효율성 연구라는 제목 아래 일본 문부성과 과학기술청 공동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책임자는 사쿠라이 코이치 교수, 즉 제 할아버지였고 목표는 컴퓨터 환경에서 각국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할아버지께서 정부 프로젝트로 한글을 연구하셨다니 저는 노트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연구 초기에는 중국어, 일본어, 한글, 알파벳 등 여러 문자 체계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가 진행될수록 할아버지의 필체가 흥분된 듯 거칠어졌어요. 특히 한글에 관한 부분에서는 할아버지는 노트에 한글의 디지털 입력 효율성이 놀랍다고 적으셨어요. 자음과 모음이 논리적으로 조합되는 구조는 컴퓨터 처리에 이상적이며 일본어 입력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한글의 입력 속도는 평균 2.5배에서 3배까지 빠르다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한글이 우리 일본어보다 우수하다니? 저는 그동안 한글이 조잡하고 역사적 가치가 없는 문자라고 믿어왔는데 노트의 후반부로 갈수록 할아버지의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트 후반부에는 한글의 모듈식 구조가 디지털 기술과 놀랍도록 호환성이 높다고 써 있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 발전에 있어 한글은 일본어나 중국어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는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 한국에 상당한 경쟁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할아버지는 예측하셨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일본어가 열등하다니. 그것도 우리가 항상 경시해온 한국의 문자보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1989년 3월 15일 날짜와 함께 할아버지가 문부성으로부터 연구 중단 명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모든 자료는 폐기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문부성은 국가적 자존심과 한국과의 경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런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 국익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하라는 요구에 분노를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마지막으로 적어두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메모를 읽고 온몸이 떨렸어요.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니. 그것도 한국의 것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온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한국과 한글에 대한 저희 경멸적인 시각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문서들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역사교사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 진실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그것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했다니. 전화기가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그 문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만 대답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이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어머니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발견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결국 어머니께 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연구 자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오라고 대답하셨어요. 1시간 후, 저는 할아버지 집 거실에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할아버지의 가죽 상자와 연구 노트를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자료들을 읽어봤고 할아버지가 정부 프로젝트로 한글을 연구하셨다는 게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시며 할아버지는 언어학 분야에서 존경받는 학자였고 여러 언어에 관심이 많으셨다고만 대답하셨어요. 중요한 연구 결과를 왜 숨기셨는지, 한글이 일본어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왜 공개하지 않으셨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네, 할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했을 리 없다며 강하게 부정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과학적 연구 결과라고 할아버지께서 직접 기록하신 내용이라고 연구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화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사쿠라이 가문은 대대로 일본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온 명문가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연구하신 분이니
어떻게 한국의 것이 우리보다 우수하다고 인정했을 리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강경했습니다. 이 문서들이 증거라고 할아버지는 정직한 학자로서 진실을 기록하셨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한다면 가문의 명예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냐고 물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일본 언어학계의 거장이시니 한국의 문자가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렸을 리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진실보다 가문의 명예와 자존심을 더 중요시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저 역시 평생 일본의 우월함을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저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역사교사로서 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 몇 년간 많이 괴로워하셨고 이 프로젝트 이후로 연구 의욕을 많이 잃으셨다고 합니다. 정부의 압력으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이 일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였으며 할아버지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 사이에서 고통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자신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하셨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정직함과 학자로서의 양심의 존경심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인으로서 우리의 문화가 열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의 명예, 일본의 자존심, 그리고 진실 사이에서 저는 깊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할아버지의 연구를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니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을비에 젖어가며 생각했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역사교사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죠.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다시 살펴보니 하세가와 신지라는 교수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도쿄대학 언어학과 동료였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하세가와 교수는 이미 은퇴했지만 도쿄 교회에 살고 계시다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을 취했어요. 사쿠라이 코이치의 손녀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하세가와 교수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방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도쿄 교회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하세가와 교수의 집을 찾았어요. 75세의 노 교수는 예상보다 훨씬 정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어요. 하세가와 교수는 사쿠라이 선생의 손녀라며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의 서재는 할아버지의 것과 비슷했어요. 책과 자료들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차를 내어주시며 방문 이유를 물으셨어요. 할아버지의 가죽 상자와 연구 노트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하세가와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자료들을 만지셨어요. 이것들을 어디서 찾았냐며 코이치가 모두 폐기했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연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숨겨졌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세가와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하세가와 교수는 이것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1980년대 후반, 일본 정부는 컴퓨터 시대에 대비해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연구하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코이치와 교수님은 주요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일본어나 중국어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고, 컴퓨터 처리와 입력 속도 면에서 월등했다고 해요. 하세가와 교수는 그들이 객관적인 과학자로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것이 일본보다 우수하다니 말도 안 된다며 더 연구하라고 했다고 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도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국익을 위해 모든 자료를 폐기하고 연구 사실 자체를 비밀에 붙이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해요. 하세가와 교수는 제 할아버지와 본인이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진실을 숨겼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들은 한글의 우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결과를 은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고백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정부가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고 과학적 사실을 무시했다니,
그것도 단지 한국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하세가와 교수는 코이치가 학자로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그를 서서히 갉아먹었고 은퇴 후에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을 상상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진실을 추구해온 학자가 정부의 압력으로 침묵해야 했다니. 하세가와 교수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어요. 이 사실이 공개되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과 한글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과 경멸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우월함에 대한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세가와 교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떠나기 전 그분은 할아버지의 옛 컴퓨터 디스켓 몇 개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원본 데이터이며 코이치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교무실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하세가와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한글이 정말 일본어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더 효율적일까? 이 충격적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가 그동안 가르쳐온 많은 내용이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 교사로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객관적 사실과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어요.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은 검증되지 않은 편견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기 전 저는 컴퓨터실 사용 허가를 받았어요. 오늘 3학년 학생들과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컴퓨터 기반 언어 효율성 연구라고 설명했죠.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에게 이 실험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문자 체계에 따른 컴퓨터 입력 효율성을 비교하는 객관적인 실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가설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가능한 한 편향 없이 결과를 얻고 싶었거든요. 우리 학교에는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학생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 입력 방식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 학생들에게 직접 부탁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었으니까요. 그들은 의외로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험은 단순했어요. 같은 내용의 짧은 문단을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타이핑하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일본어 입력을, 한국 학생들은 한글 입력을 담당했어요. 공정성을 위해 각 그룹의 타이핑 속도가 비슷한 학생들을 선별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한글 입력이 일본어 입력보다 평균 2.8배 빨랐습니다.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 싶어 더 긴 문단으로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한글 입력이 일본어보다 3.2배 빨랐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일본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하세가와 교수님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가 디지털 환경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요.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차이를 직접 확인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인식 기능도 테스트해 보았어요.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의 음성 인식 정확도가 일본어보다 훨씬 높았어요. 컴퓨터가 한글 발음을 인식하는 속도와 정확도가 일본어보다 약 4배 정도 뛰어났습니다.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 결과에 놀랐어요. 한국 교환학생들은 자랑스러워 보였고 일본 학생들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제가 그동안 한글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한국 문화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직접적인 증거 앞에서 제 편견이 무너져 내렸어요. 역사 교사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쳐왔지만 정작 저 자신은 검증되지 않은 편견 속에 살아왔던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동안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많은 내용들, 특히 한국에 관한 내용들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자국의 우월함만 강조했던 저희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역사 교사로서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저희 책임은 무엇일까요?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명백했고 하세가와 교수님의 증언과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들이 모두 일치했어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 교사로서 저는 학생들에게 객관적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고민 끝에 저는 다음 역사 수업의 문화 교류 단원에서 이 내용을 다루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와 제가 진행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발전과 디지털 시대에 적응에 관한 특별 수업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일방적인 국수주의적 관점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교육 자료였습니다. 수업 계획서를 교장 선생님께 제출했을 때 그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자료를 훑어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일주일 후 교장실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놀랍게도 지역 교육청에서 파견된 장학사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제 수업 계획이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다고 말했어요. 한일 관계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청 장학사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이며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 역사 교사로서의 자질까지 의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압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내용을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조건으로 이번 일을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암묵적인 협박이었죠. 순간 할아버지와 하세가와 교수님이 겪었을 압력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정면 대결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성급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제 교직 생활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실이 묻힐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변화는 때로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교사들에게 이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국어 교사, 컴퓨터 과학 교사, 그리고 같은 학교의 다른 역사 교사들에게요. 그들도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학 시절 친구들 중 언어학과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자료를 전달했어요. 그들을 통해 학계에서 이 주제가 조용히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세미나와 연구 모임 수준이었지만 점차 영향력이 확대되어 갔어요. 교실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환 학생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대립 대신 지혜로운 방식으로 진실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할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같은 길을 택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었죠. 역사는 진실의 편에 서게 될 테니까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꾸준히 한글의 효율성에 관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 몇 명의 동료 교사와 대학 친구들이었지만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제 대학 시절 친구 중 한 명이 도쿄대학 언어학과 부교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 연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를 통해 하세가와 교수님의 증언과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가 학계의 작은 세미나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진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죠. 교내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과학 교사가 독자적으로 문자 입력 효율성에 관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다양한 문자 체계를 비교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응성을 연구했습니다. 한국 교환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고 일본 학생들과의 협력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역사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지는 못했지만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독려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조금씩 수업에 통합시켰습니다. 어느 날 언어학 학술지에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어요. 익명의 연구팀이 발표한 이 논문은 할아버지의 연구와 놀랍도록 유사한 결론을 담고 있었습니다. 논문은 학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점차 일본 언론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머니와는 그 이후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셨고 저 역시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조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일주기 제사를 앞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이제는 정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계신 것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의 사진, 도쿄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모습, 그리고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난 몇 개월간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의 실험 결과, 하세가와 교수님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학자로서 얼마나 큰 고뇌를 겪으셨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진심을 담아 나눴어요. 말을 마치고 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리는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할아버지의 괴로움을 알고 계셨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말년에 자신이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고통받으셨대요.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사실을 부정하려 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항상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셨어.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가져올 파장이 두려웠던 거야. 내가 그 진실을 찾아낸 것, 그리고 용기 있게 행동한 것. 할아버지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어머니와 저는 그날 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어요. 슬픔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이해가 교차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가족이 안고 있던 비밀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일주기 제사 이후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머니와의 화해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도 조금씩 변화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때로는 할아버지가 겪었을 내적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교육부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언어 교육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발표는 아니었지만 한글의 구조적 권리를 응용하여 일본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였어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며 이것이 할아버지와 하세가와 교수님의 연구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순간이라고 기뻐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후 언론에서도 이 주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언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한글의 효율성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반발과 논쟁이 있었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어요. 우리 학교도 시범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교육부의 공식 프로젝트인 만큼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저는 프로젝트 참여 교사로 지원했고 놀랍게도 승인받았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일, 저는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수업을 시작했어요.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문자 체계의 다양성과 각 체계가 가진 장단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받아들였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았나요? 한글의 효율성이 이렇게 높다면 우리가 먼저 받아들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저 역시 그런 편견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좋은 것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택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진실만이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실은 잠시 고요했다가 이내 학생들의 진지한 대화로 채워졌어요.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어떤 학생은 한국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꿈꾸었던 세상, 진실이 존중받는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이 변화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은 이미 내딛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할아버지의 믿음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가 한 학생의 발표로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한다며 항의까지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발표 학생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이죠. 사건 이후 한 군사 기자는 한국의 국방은 일본을 넘어섰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제이슨 밀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란 나라를 떠올리면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눈치 보며 살아가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K-팝이나 드라마가 유명하다지만 군사력이나 국제 정치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여겼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존재하지도 못했을 나라였다고 생각했죠. 특히 최근에는 대통령도 없어진 나라라고 생각했고요. 트럼프가 미군을 곧 철수시킨다던데 뭐 그럼 북한에 잡아먹히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생각했죠. 물론 그날이 오기까진 말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분석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여느 때처럼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교수님이 유럽과 미국의 군사력을 설명하실 때는 저도 열정적으로 손을 들어가며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F-35의 스텔스 성능이 정말 대단하죠.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세계 최강이에요. 라며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이제 아시아의 군사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옆자리의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아시아? 중국 빼고는 다 미국 덕분에 살아남은 거 아냐? 라며 속삭이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특히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나 보는 나라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뒷자리에서 미묘한 한숨 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인 유학생 박민서와 일본인 유학생 타케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서는 차분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타케시는 뭔가 할 말이 많은 듯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아시아 지도를 그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있었죠. 저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시아의 군사 강국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아시아의 군사력이라고 하면 중국 정도만 떠올랐거든요. 가장 먼저 손을 든 건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마이크였습니다. 당연히 중국이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사비 지출을 하는 나라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중국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옆에서 스티브가 거들었어요. 중국의 지상군 규모는 세계 최대죠. 미국도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 뒤로 여러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빼놓을 수 없죠. 최첨단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교수님은 학생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칠판에 적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케시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타케시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있던 타케시가 갑자기 발언을 하려는 것을 보니 뭔가 특별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죠. 교수님, 한 나라를 빼먹으신 것 같네요. 타케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마 북한이라고 생각했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타케시의 다음 말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이요. 물론 미국이 없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겠지만요. 타케시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군사력을 비웃는 듯한 그런 어조였죠. 강의실 안에서 몇몇 학생들이 소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케시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저도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K-팝이나 드라마뿐이었으니까요. 타케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한반도는 전부 공산국가가 되어 있었겠죠. 지금도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걸 군사강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타케시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강의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타케시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뭐, 맞는 말이긴 하지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리는 의자 끽하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민서가 자세를 바로 하고 있었어요. 늘 온화하던 박민서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차분해 보이는 표정 아래로 뭔가 강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박민서의 눈빛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건 분노라기보다는 뭔가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강한 의지 같았어요. 타케시는 여전히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강의실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깨고 박민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타케시의 도발적인 발언에도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답변을 하는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타케시 씨. 박민서가 타케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한국군이 일본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타케시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에요. 첨단 무기도 많고 미군과의 동맹도 강력하죠. 한국이 감히 비교될 대상이 아닙니다. 타케시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을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박민서의 다음 질문은 강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럼 일본 자위대는 실전 경험이 있나요? 순간 강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타케시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민서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군은 수십 년간 실제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이 모든 교전에서 한국군은 실질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교수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민서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박민서 학생 말이 맞습니다. 한국군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죠. 북한과의 여러 해상 교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실전 능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전에 걸맞은 첨단 전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케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더 이상 아까 같은 여유로운 표정이 아니었죠. 박민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국군은 지금도 매일같이 실전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요. 북한과의 군사분 개선에서는 언제든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반면 일본 자위대는 강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타케시의 말에 동조하던 학생들의 시선이 이제는 박민서에게로 쏠렸어요. 교수님은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었는지를요. 경제력이나 첨단 장비만이 군사력의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실전 경험과 실질적인 전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군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공기로 가득 찼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시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교수님의 표정에서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순히 현대에 와서 군사력을 갖춘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놀라운 군사 전략과 전술을 가진 나라였죠. 교수님은 칠판에 1597년 명량해전이라고 크게 적으셨어요. 그리고는 반 전체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열정이 묻어났어요. 여러분은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놀라운 승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 이끈 명량해전입니다.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일본 함대를 무찌렀죠. 강의실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말도 안 돼요. 라고 외쳤고 다른 학생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술렁거렸죠. 저도 믿기 힘들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수학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교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즐기시는 듯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좁은 울돌목의 지형과 조류를 이용해 압도적인 숫자의 적을 물리쳤어요. 이것은 세계 해군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케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끼익하는 소리가 났고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건 400년도 넘은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타케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아까 같은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의 손은 책상을 꽉 쥐고 있었고 평소의 침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유지하신 채 대답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계셨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역사는 한 나라의 군사적 DNA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략적 사고방식과 군사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때 박민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오히려 타케시가 흥분할수록 더욱 침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타케시 씨 말씀대로 현대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렇다면 현대 군사력을 이야기해 볼까요? 순간 타케시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마치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주제를 박민서가 꺼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까의 붉은 얼굴은 어디 가고 이제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죠. 저는 그제서야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현대 한국군은 어떤 모습일까?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들만 듣다 보니 이제는 정말로 한국의 군사력이 궁금해졌거든요. 아까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박민서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편견이 하나둘 깨져나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교실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민서가 천천히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교수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교수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자 박민서는 태블릿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강의실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나타났어요. 타케시 씨,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이 과연 그렇게 군사 강국이라면 왜 K9 자주포 같은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걸까요? 스크린에는 웅장한 모습의 K9 자주포가 등장했습니다. 시속 67km로 기동하면서도 정확한 포격이 가능한 최신의 자주포의 모습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영상 속에서 K9은 험한 산악지형을 거침없이 넘어가고 연속 사격으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 최고의 성능을 인정받아 터키,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그리고 일본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극한의 날씨와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 북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죠. 박민서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하게 화면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타케시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박민서의 다음 영상이 그의 말을 막았어요. 스크린에는 이번엔 전투기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개발한 FA-50 경공격기입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실전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은 전투기죠.
그리고 이건 박민서가 다음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현재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입니다.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있죠. 헐, 한국이 전투기도 개발한다고? 강의실 앞자리에 앉아있던 마이크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미국 학생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옆자리의 스티브는 우리도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나 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타케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도 일본 자위대가 더 강할걸요? 그때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헌법상 전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자위대는 실질적인 전투를 한 적이 없죠. 현대전에서 실전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타케시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아까까지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창백한 얼굴로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오만함이 하나둘 무너지는 걸 직접 목격하는 듯 했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까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하던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팝과 드라마만 떠올리던 한국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강한 군사 강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박민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스크린에는 한국군의 실제 훈련 모습이 나타났어요. 한국군의 진정한 강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실전 경험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과 대치하며 24시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영상 속에는 한국군이 혹한기 훈련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도 완전 무장한 채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어서 특전사의 전투훈련,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공군의 야간 비행훈련 장면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되었죠. 모든 훈련이 실전처럼 이루어지고 모든 준비가 실제 전투를 위한 것입니다. 교수님이 박민서의 말에 덧붙이셨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세계 7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럽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의 군사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강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충격이나 놀라움이 아닌 깊은 이해와 존중이 느껴지는 침묵이었어요. 실제로 나토 군사훈련에 한국군이 참관국으로 초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발전시킨 한국군의 전술과 전략은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타케시의 얼굴이 점점 붉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반발심 때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박민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4시부터 철책선과 해안선을 따라 순찰을 돕니다. GP에서는 24시간 교대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레이더 기지에서는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죠. 이게 바로 실전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GP가 뭔지, 철책선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몰랐지만 한국군이 얼마나 긴장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타케시는 이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붉어져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교수님은 강의실을 한번 둘러보시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전 경험의 차이입니다. 훈련과 실전은 완전히 다르죠. 한국군은 그 둘을 모두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군대 중 하나입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금 전까지
얼마나 피상적인 지식으로 한국군을 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타케시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붉어진 얼굴과 떨리는 손가락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이런 거 더는 못 듣겠습니다. 타케시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끼익하는 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타케시의 얼굴은 여전히 붉게 상기된 채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타케시는 자신의 책과 가방을 거칠게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강의실 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강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의 마이크가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였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 아냐? 그러게. 난 그저 케이팝이나 드라마만 만드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스티브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게다가 방금 본 그 무기들, 정말 놀라웠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군대라니 대단하다. 게다가 자체적으로 첨단 무기까지 개발한다며. 세계 7위의 군사력이라고 했잖아. 저는 그제서야 진짜로 한국이란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교수님은 타케시가 나간 문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오늘 타케시 군이 보여준 반응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편견의 한 모습이죠. 박민서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의 발표는 단순한 수업 발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편견을 깨는 작은 혁명 같은 거였죠. 강의실 안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본 학생의 빈자리가 우리의 깨어진 편견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강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은 얼마나 많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을까? 오늘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제가 모르는 진실이 얼마나 많을까? 타케시가 떠난 자리에는 그의 필기 노트 한 장이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는 수업 초반에 그가 자신만만하게 적었던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같은 문구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글자들은 마치 그의 깨어진 오만함처럼 희미하게 보였어요. 잠시 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타케시가 완전히 떠난 모양이었어요. 강의실에 남은 우리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업 종료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모두가 뭔가 큰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잠시 망설이다가 박민서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태블릿과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박민서. 박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아까와는 다른 부드러운 미소가 느껴졌어요. 야, 솔직히 나도 아시아 국방에는 관심 없었는데 오늘 좀 충격받았다. 제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나라에 대해 이렇게 몰랐다는 게 좀 부끄럽네. 박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을 알고 나면 더 놀랄 겁니다. 오늘 본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눈치챘지만 박민서는 처음부터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강의실을 나서는데 교수님이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수업은 특별했죠? 여러분이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깨지는 순간을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세계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길 바랍니다. 특히 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말이에요. 밖으로 나오니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한국 드라마나 만드는 작은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하는 기술력,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 강국. 이 모든 것이 제가 몰랐던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오늘 타케시가 보여준 반응이 떠올랐어요. 그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에서 어쩌면 저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외면하려 했던 모습 말이에요. 박민서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을 알고 나면 더 놀랄 거예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오늘 알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다는 걸까?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한국을 몰랐던 걸까?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학기에는 꼭 한국학 수업을 듣기로요. 오늘의 충격과 깨달음이 제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될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한국을 몰랐던 걸까? 이 질문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저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혹은 어떤 나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박민서의 용기 있는 발표 덕분에 제 편견이 깨지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을, 아니 모든 나라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 노력할 겁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